오래간만에 덜탐사 후속 보도가 나왔죠. 네. 더 탐사. 이게 더 탐사의 후속 보도. 아니, 근데 나도 헷갈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남양주인 금선사는 계속 이제 뒤지는 과정인 건데, 이제 금선사를 뒤지다가 이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낸 거예요. 네. 근데 이분들이 진짜 예습 안 하기는 안 하나 봐. 우리가 2주 전에 예습해가지고, 결국 이게, 건진하고 연결되고 윤석열 검사들하고 연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문이 어저께 처음으로 어느 정도 맥락이 등장을 한 거죠. 자, 어떻게 찾아냈느냐. 금선사를 뒤지는데, 금선사가, 일봉 선교종으로 해갖고 등록을 해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봉 선교종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 금선사가 뭘로 돼 있냐면, 이게 원래 이제 조계종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계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련된 문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 대원불교 조계종 소속이었다는 거죠. 진짜 이런 꼼수 있어. 야, 나는 그래서 아니 조계종이면 정통 불교 쪽인데 그리고 네. 거기서 사유재산 인정을 안 하는데 뭐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조계종이 헌납을 하고 조계종 일파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 많은 돈을 조계종에다가 어떻게 그냥 넘기려고 했더니 대한불교 조계종이 아니라 대원불교 조계종 소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선교종이라고 앞에 걸어놓고 소속은 대원불교 조계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이 있어요? 이 대원불교 조계종은 네. 건진이 중심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에 등록이 돼 있는 일종의 계파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계파, 이 대원불교 조계종 이 계파 안에 굉장히 이제 그 연결고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본산, 이 본산으로 들어가는 불광사라고 하는 양산의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불교 조계종은 불광사가 이쪽에 이제 본원인데 절이 건물 하나밖에 없어. 그런 절인데 거기에 있는 주지가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갔다. 오. 굉장히 그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절에 등을 달아놨어. 경자생 윤석열. 그러니까 희한하죠? 네. 이게 저걸 언제 달았는지 누가 달았는지 뭐 때문에 달았는지도 몰라. 이게 뭐 초파일에 달아갖고 연등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하나만을 위한 등이 저렇게 독자적으로 달려 있더라. 네. 근데 여기가 무슨 큰 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데 어떻게 윤석열 등이 달려있지? 그래서 이 대원불교 조계종의 이제 원류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랑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나게 되는 과정 중에 그럼 왜 전두환 비자금이 있는 금선사와 건진이 있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가 만나느냐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주장했던 일봉 서경보 즉 일본에서 유학을 했고 일본 불교를 배워와서 한국에 와서 다시 불교 대학을 갔어요. 조계종에 들어가갖고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불국사 주지부터 대학 교수까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이 양반이 조계종 안에 활약하셨을 때 12.12가 있었고 그래서 5060 때 그 안에 체육관 투표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전두환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둘이 친구처럼 지냈다고 하고요. 같이 찍은 사진을 지들 스스로 자랑을 한 겁니다. 이게 일봉 서경보라고 하는 이 양반이 나중에 전두환을 만나서 전두환과 밀접하게 조계종하고 엮어서 일을 했었고 전두환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일봉 선교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종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봉 선교종으로 지금의 그 의령에 있는 이제 일광사라든지 일봉사 이런 쪽에다가 이제 본인의 도량을 열었는데 과연 이분이 뭔 돈으로 이걸 열었을 거냐 이거지 초창기 때. 그래서 지금 일봉사 같은 경우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가보면
이제 나중에 이분이 창립을 하신 게 세계 그 법왕청, 불교 법왕청. 세계 불교 법왕청의 초대 법왕이 되잖아요. 이 법왕청하고 같이 이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단체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불교 법왕청 안에는 수백 개의 전 세계, 뭐 1200개가 넘는단 말도 있어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불교 종파가 있는 거야. 이런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지부를 총괄하고 있는 게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때는 이름 있는 조계종에서 주목받는 스님이었을 수 있으나 전두환을 만나서 전두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그러고 나서 본인이 종정을 차린 다음에 이 종정을 가지고 법왕청이라는 걸 만들면서 정통 조계종이 아닌 온갖 사파에 있는 불교 각종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정통이 아닌 불교들을 모아갖고 지금의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봉종과 일봉성교종으로 나눠집니다. 기존에 있는 그 일봉성교종인 게 정통 일봉성교종은 제자리 남아있는 상태고 일봉종은 따로 나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원불교 조계종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원불교 조계종은 일단 일봉사가 있고 뭐 이건 일봉성교종에 소속돼 있다니까 그쪽 사찰로 빼놓더라도 양산의 불광사, 충주의 일광사 이름도 하필이면 일광이에요. 네. 해우 스님이라고 하는 이른바 건진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해우 스님이 또 이쪽에 계시죠. 그리고 의령에 있는 절도 일광사예요. 이번에 횟집도 일광 횟집이었죠. 거기 갔던 사람들 좀 다 봐야겠는데. 네, 그래서 일광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대원불교 조계종이 있고 이 대원불교 조계종이 한국불교 회생회, 금강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의송종, 대한선불종 등등 언뜻 들으면 정통불교 같은 막강한 계파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들을 창건해갖고 지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찰을 사들인 거야. 기존에 있는 거. 기존의 일반인이나 승려들이 경영하는 사찰이나 계파들을 사들였는데 이 사들이는데 자금을 신천지에서 받았다. 라는 게 더 탐사에서 하는 얘기인 거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이 모여있는 대한불교 종정협의회는 지금도 건진이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법왕청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코바나 컨텐츠의 이사이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선거 캠프 안에서 공보 담당관으로서 윤석열의 등짝을 때려주는 사람으로 건진의 역할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거야. 왜 전두환을 팠는데 거기에서 윤석열이 딸려 나오냐는 거지. 전두환하고 지금에 있는 일봉 서경보는 30년 이상 꾸준하게 교류를 해요. 30년이 뭐야? 12.12 때 만났으니까 40년 가까운 꾸준한 교류가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남양주 금선사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 금선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일봉 선교종으로 일봉 서경보의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여기서 검사 나부랭이와 수박들과 국짐위원들이 나오고 거기에 윤석열 장모가 근처에다가 모텔을 하고 있었으며 그 모텔이 나중에 어떻게 해서 요양원이 됐고 왜 그 모텔 이름은 뉴월드였나? 뉴월드 모텔. 신천지였나? 라고 하는 정말 이게 다 우연일까 싶은 거지. 그 많은 일광과 그 많은 신천지와 그리고 일봉 서경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여기에 똘똘똘 뭉쳐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이비 거기서 대통합. 윤석열의 등까지 나온다는 거죠. 사이비 대통합이죠 뭐.
결국은 이 사이비 대통합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 실질적으로는 전두환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세력, 그리고 이를 비호하고 있었던 불교계 종파, 그리고 이걸 뒤에서 뒤를 봐주고 있었던 검사 집단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있는 게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우연히 지나가던 만배 누나가 집 사주는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근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돈이 연결돼 있는데 우연은 없어요. 돈을 쓰고 돈이 지출이 되고 돈이 어디선가 나오는데 우연은 없단 말이야. 윤석열이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신천지 신도들 탈 씌워가지고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기차를 동원하고 버스를 동원하고 엄청난 사람들을 동원해가면서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했었단 돈이 말이에요.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엄청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냥 공적으로 나가는 홍보비 이외에도 인력 동원에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겁니다.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갖고 우리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지네는 고액 기부자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 고액 기부자의 돈들이 이런 쪽에 쓰여졌다고 하면 그 영수증 처리가 돼갖고 다 드러났을 거예요. 인력 동원 쪽에 제출된 영수증은 없습니다. 먹고 쓰고 물건 사고 프레카드 걸고 차 빌리고 이런 거는 영수증 처리가 되지만 사람들 동원해서 인건비 줬다 내지는 왜냐면 선거운동을 등록을 안 했으니까 다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했으니까 그럼 이에 대한 사람들이 쓰고 먹고 하는 돈들이 어디서 왔겠느냐. 윤석열은 2억도 없다는데 자기 재산 5천만 원인가 있다가 김건희랑 결혼해서 지금 2억 됐다가 요새 6억이더만요. 네. 그건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껌값 갖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렀겠느냐는 거지. 이게 전두환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두환 손자의 그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윤석열이 되니까 좋아했다. 기뻐했다. 너무 기뻐했다. 사람들이 너무 기뻐했다. 이제는 안심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 기뻐할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고리가 나중에 파져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신천지와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간의 돈거래예요. 지금 대한불교 종정협의회 그리고 건진이 하고 있는 뭔 재단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재단 안에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재단의 돈을 관리하는 게 한때 윤석열이랑 같이 짜옹을 먹던 그 국세청장이 그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재단 안에 들어간 어마어마한 돈들 어느 규모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연민복지재단? 네네. 연민복지재단에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돈들 중에 상당수가 이른바 평택에 있는 잔금 상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잔금 상선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평택에 있는 선라이즈라고 일광이죠. 선라이즈라고 하는 이른바 농수산물 업체하고의 밀수 거래를 통해서 농심과 함께 떼돈을 벌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럽게 일광 좋아해. 그러니까 이 일광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름인 거야. 우리 조직은 일광이라는 이름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 그 깡패들이 여기 일심 새기는 것처럼 일종의 워터마크 같은 건가 봐요. 포기할 수 일광이라는 없는. 단어가. 와. 결국 그게 농심하고 연결되는 비리하고 고리가 있고요. 그게 국세청, 관세청, 검찰하고 연결된 고리가 있는 거 우리 이제 그 지난번 인터뷰에서도 한번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과정 안에서 돈을 벌었던 이른바 사람이 김건희의 고모부, 즉 최은순의 오빠였다는 거지. 그러면 이 모든 그림들을 해서 봤을 때 왜 등장인물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교체가 되는가? 계속 교체가 되고 엮이고 뭔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건가? 야. 결국은 검사 집단이 전두환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뭔가
돈 관리를 비롯한 권력에 대한 영향력을 미쳐왔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르네상스와 김건희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김건희 그냥 얼굴 부은 선풍기 아줌마뿐만이 아니라 90년대 이후부터 사실상 르네상스 검찰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실질적인 안방마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안방마님이냐? 그 앞에서 병풍 역할을 해주던 사람이 조남욱에서 그 다음에 양재택으로 건너갔다가 그 이후에 약간 공백기를 가지면서 프리랜서로 놀았을 때는 거의 모든 검사들하고 연결고리가 다 있었을 거예요. 청장년 검사들. 박영수도 당연히 엮여 있는 거고요. 김앤장 엮여 있는 거고요. 김앤장 지금 대표 고문 변호사 그때 얘기해드렸죠. 강릉지청에 있던 그 양반. 결과적으로 이런 고리들이 전부 다 돈, 전두환의 비자금, 그 전두환의 비자금의 윗선인 원천인 박정희의 비자금이 줄줄줄줄 다 연결돼 있다는 거야. 이게 한 덩어리인 거야. 이것들이 40년, 50년 동안.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당이 일광동조궁이고요. 영화 그 곡성에서 일본 악기의 하수인 역할이 일광이래요. 와. 그래서 일광수산이 괜히 일광수산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일광이라는 회사 이름을 보면 또는 해가 일본 일장기가 뭔가 슬라이스 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깃발이나 로고를 봤을 때, 선라이즈 닮은 로고를 봤을 때, 김건희 팬클럽 관련된 깃발이 일장기랑 똑같이 생겼다는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근데 진짜 이제 주변에 일광, 통일, 천지 뭐 이런 글자들 보면은 다누리. 다누리. 아씨 뭔가 다 이상해 보여. 그러니까 이게 건달들이 그냥 건달들이 여기다 지네 문신을 새기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랬겠지. 새끼들 저 병신 같은 새끼들 우리가 이렇게 새기고 다니는데도 몰라.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야 그러면서 야 검찰 개혁한다고 되겠냐? 너네 그 뿌리 상상도 못하는 그 뿌리가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진짜. 그렇지. 왜냐면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게 월급 3, 4천 받는 5급 공무원 검사의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일제 때부터 일제 이후 친일파들과 그와 연결돼 있는 적산 자본들, 재벌들의 자본들, 그리고 군벌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있던 독재자들의 비자금들, 이 모든 것들이 똘똘똘똘 뭉개져 가지고 우리나라 지하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지금의 재벌들이 돈을 뽑아가지고 지금의 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하금융의 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무리가 있고, 이거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걸 비호했던 검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동안 음지에만 있다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직접 해보자고 튀어나와서 처음으로 그거를 성공시킨 인물이 윤석열인데, 그나마 다행히 윤석열이 모질이 되는 거야. 윤석열이 정말 똑똑하고 계획적이고 제대로 머리가 돌아가는 인간이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뭐 총통제로 넘어가도 난리 났겠네. 총통제로 넘어가도 방법이 없는 수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전두환의 일해재단 일해재단이잖아. 그리고 하나회 이름을 다 일이야. 아니면 광, 빛 이걸로 다 진 거예요. 아이씨 다 너무 의심스러운데? 자, 물론 더 탐사에는 이런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팩트만 말씀을 하시니까 송 작가님이 연결고리가 있다라고만 하는 거고. 내피셜이죠 뭐. 저는 처음부터 내피셜로 내피셜입니다. 처음에 르네상스가 등장하고 김건희가 나타났을 때부터 이 모든 건 조남욱이고 이 돈의 뿌리는
전두환 박정희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결국 따져놓고 보면 지금 살아있는 최고 실세는 조남욱과 김기춘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애들이 키워낸 검사 나부랭이와 그 자금을 빌려갖고 성공했던 일부 기업인들과 그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애들이 대한민국의 부를 전부 다 싸그리 해먹어버리려고 한다니까. 야.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HMM 이 해운사를 현대해운은 지금 택도 없이 잔금상선이 인수한다고 나서고 있는 거고요. 야, 씨, 진짜. 아니 충격적인데? 부도나갖고 없어져서 인수가 돼 있는 다른 회사에 인수가 돼 있는 삼부토건이 천조대 가까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간대잖아. 근데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세요? 중국하고 손잡았어요, 재건 사업은. 근데 지금 거기에 돈 낼 사람은 중국하고 중동 세력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콩고물을 먹는데 그걸 전부 다 삼부토건이 주도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4대 기업들한테 그걸 삼부토건이 나눠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현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부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한 군데로 몰아가는 현실은 지금 어마어마한 지하 자금을 쥐고 있는 이 세력들, 명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한테 기업 사채를 하고 있는 이 거대한 무리들, 이 뿌리들이 검사하고 손이 다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이걸 다시 확대해서 파헤쳐야 돼요. 김건희 주가 조작 하잖아요? 그럼 주가 조작에 들어간 명동에서 빌려왔다는 사채. 그거 파면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네. 한동훈이 장인이 했다고 하는 기업 M&A 관련된 그것도 회사들. 다 이쪽이 다 연결되네. 이건 거야. 대장동에 들어왔다고 하는 돈들, SK가 냈다고 하는 돈들, 다 이거겠네. 다 이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그러면 얘들 그렇겠네. 요 일당들이 야, 니들이 지금 파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다 틀렸어 이러면서 비웃고 있었을 거 아니야. 니들은 계속 수박 겉만 핥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 안쪽에는 못 들어올 거야 라고 하지만 이미 저의 뇌피설은 그 수박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깨트릴 거냐, 이 그렇죠. 카르텔을. 법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못 이기고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이 세력들과 이 어마어마한 기득권을 어떻게 꺾어낼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다. 뭔가 되게 이거 해볼 만한데 목숨 바쳐 끝까지 한번 싸워볼까 이 새끼들하고 라는 투쟁심과 뭔가 이렇게 뿜뿜하는 게 있는데 그래? 오케이 알았어 이제 안 이상 끝까지 간다. 우리 지금 다 그 마음으로 덤비면 되지 않을까. 근데 한 큐에는 못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트랙을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더 탐사는 계속 팩트로 때려야 되는 거야. 구한말 계속. 이완용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딱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만들어진 조직이야. 이게 이 돈이 결국은 나라 팔아서 그 그래. 일본한테 나라 팔아서 그 중에 분할받은 그 돈들의 씨앗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네. 자 전공법으로 더 탐사는 전공법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걸 알려내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와 어쨌든 많은 시민들이 이걸 알아가게 되면은 그럼요. 예, 알아가게 되면은 그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찰도 사실은 그냥 한동훈 저 새끼 윤석열 라인이라서 잘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검사들도 그 중에 이제 정의로운 검사들 있을 수 있잖아. 그럼요. 그 검사들이 이 얘기를 알았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세류 규합해 낼 수 있거든요. 각 분야별로 조직별로 다 그거 하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완용 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아주 오래됐고 뿌리가 깊겠지. 쉽게 파이지 않을 거야. 폭파도 시키기 힘들 거야. 그런데 저는 계속 건드리는 수밖에 없다.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돈 있고 조직 있고 힘 있는 애들하고는 절대 어떠한 상황이 돼도 이거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요. 이건 지들 이익이라고 그렇지. 생각했으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들, 깨어있는 정의로운 시민들이 나서서 결국은 이 세력들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더 탐사의 저력을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야, 그 인터넷 언론 같지도 않은 뭐 유튜브라고 레거시 미디어 애들이 걸핏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일개 유튜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농담 비슷하게 강진구 기자의 2대8 가르마가 저는 무섭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강진구라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섭냐면 딴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어떤 걸로도 회유할 수 없고 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들이 봤을 때는. 왜 웬만한 사람들은 협박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주면은 돈을 준다거나 이득을 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런 사람들 우스워. 솔직히 우습지. 근데 2대8 강진구 기자는 그런 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야. 나도 5대4인데 약간 비율을 그럼 좀 옮겨볼까? 굉장히 쉬운 남자지, 우리 송 작가님은. 우스운 사람이죠. 우스운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저는 저것들이 처음에는 더 탐사를 우습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강진구가 있는 한 더 탐사는 점점 더 그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힘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는 진리가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심이 닿는 거고 강진구의 그 정말 앞뒤 꽉꽉 막힌 것 같은 그 답답함이 우리나라를 구할 거다.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끼리끼리 모이거든요. 박대웅 이사장도 저 친구들 연락이 다 끊어졌어요. 허허허허 하고 웃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무서워. 저는 원래 친구가 없습니다. 네. 되게 무서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저것들 둘이서 뭘 하겠어 하는데 그것들 둘이서 엄청난 걸 해낼 겁니다. 예. 5대4는 뭐냐고 6대3이 6대4지. 아, 그렇구나. 이런 긴 건가? 다른 거가 일인 거죠? 네. 허술해, 허술. 자, 아무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 내지는 어떤 성격을 믿습니다. 우리는 불행한 건 참아도 네. 불편한 건 못 참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블랙 컨슈머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즉 모르고 지나가면 모를까 뭔가 이게 잘못됐다. 나한테 불편하다. 손해다. 불편하다고 생각되면 절대 이거를 참고 넘어가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리는 것 자체로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알면 행동으로 이어지고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도 저쪽에 있어, 조직도 저쪽에 있어, 권력도 저쪽에 있어. 얘들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예요, 정치. 한 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 안에서 한 표를 구사해 갖고 이 행방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저놈들은 의원 내각제 하고 싶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총통제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나 죽었다 깨어도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고 나는 내가 방송 나가서 계속 떠들고 다닐 거야. 죽었다 깨어도 의원 내각제 하시면 큰일 그러니까 난다고. 이 의원 내각제를 하고 싶어하는 이거라니까. 마지막 보루가 정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국민들의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인식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4년마다, 아니 사실 따지고 보면 2년마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 선거할 때 한 번, 총선할 때 한 번, 그리고 지선할 때도 한 번, 최소한 2, 3년에 한 번씩 저것들을 응징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도대체 이 덜탐사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참아야 될 때문이다 지금.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건강 챙기시고 여러분 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렇게 이재명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도 잘하더라 라는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예의 바르셔야 되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쓸데없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설득해내지 못하면 내 말은 힘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이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을만 하지라는 걸 결국은 그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반듯하게 예의 바르게 제대로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게 곧 설득력이 될 거고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겁니다. 아, 마무리합시다. 아, 이거 무슨 일붕 선교정 얘기하면서 종교 얘기만 하려다가 이제는 거대 담론까지 성장해버린 어디로 튈지 모르는 덜 탐사했습니다.